수업을 시작합니다. 예. 그럼 관심과 사랑을 주면 그런 게 좀 없어지겠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아요. 관심과 사랑보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상상적 불안 상황에 있을 때는 관심과 사랑을 주어도 이 관심과 사랑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예쁘게 생긴 영희를 나중에 더 좋아할 거고, 어차피 공부 잘하는 형을 더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의 관심과 사랑은 진짜라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뭐 키가 작든 못생겼든 공부를 못하든 상관없이 엄마는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그 상상적 불안을 멈추게 됩니다. 그런 신뢰는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일단 스스로 완벽한 엄마가 되려는 생각을 멈추셔야 됩니다. 아이도 그걸 알게 해줘야 되고요. 완벽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이 이상적인 엄마의 모습 때문에 가려지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엄마도 엄마 나름의 이상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적어도 엄마라면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이상적인 목표가 있죠. 대표적으로 내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겠다는 생각이 보통의 엄마라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타인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지닐 수가 없어요. 이제 그 감정을 감추고 이상적 자아상으로 다가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너의 형이 공부를 잘해서 엄마는 기쁘다. 그렇지만 그래서 형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공부를 못했어도 너 형을 좋아했을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공부를 못하는 게 엄마가 기쁘지는 않아.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너를 좋아해.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죠. 더불어 아이들에게도 이상적인 엄마상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럼 이상적인 엄마상을 강요하지 않기. 그 형이 공부를 잘해서 기쁘다고 표현하는 엄마의 감정을 동생인 너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상상적인 불안을 하는 아이들은 때론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부모를 한번 통제하려고 저항을 해요. 엄마는 공부 잘하는 형만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제 엄마라면 이제 똑같이 좋아해야지 이렇게 강요를 하죠. 이때 부모님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멈칫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없다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이상적인 엄마는 일단 허상입니다. 그 허상을 기준으로 엄마라는 나를 통제하려는 시도에는 그냥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엄마의 지금 이 기쁜 감정을 존중해주면 좋겠다. 그런 그냥 명료한 표현이 무의식 안에서 둘째에게도 자리하게 됩니다. 나도 내 감정에 대해서 좋고 싫음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 뒤에 한 모습이 되고요. 이거는 감정의 문제이지 사랑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뒤부터 이제 상상이 멈추게 되는 거죠. 참 자녀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얘기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그 상상적인 불안은 이상적인 자아상을 타인 혹은 자신에게 투영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엄마가 되어야지, 적어도 이런 자녀가 되어야지 하는 이상적인 자아상이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합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이라는 도구를 꺼냅니다. 그 이상적 자아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해지고 그에 따른 모습을 감추지 않고 책임지려는 게 건강한 모습이고요.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에게 적어도 남편이라면 말이야, 적어도 아내라면 말이야, 뭐 엄마라면 말이야, 아빠라면 말이야, 아이라면 말이야, 뭐 이래야 한다는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신다면 지금 우리 집에는 상상적 불안이 시작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있어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할 때 상상적 불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이 자라는 교실 유석초등학교 김선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기영의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네, 전원생활을 기획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전원생활 가이드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귀호 귀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그 도시에서 살다가 농촌으로 돌아가는 기농 기촌이 있다면 또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으로 돌아가는 기호 기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촌 지역으로 이주해서 뭐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시거나 창업해서 사시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시는 건데 네. 이제 어촌 지역이 이렇게 그 지정을 해요. 바다나 호수에 인접해 있으면서 그 어항의 항구죠. 어항의 배후에 있는 그런 지역들을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산업을 그 중심으로 생활하는 곳 이런 지역들이 지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한 1년에 1000명 정도? 네. 예, 그 기어 귀촌하는 인구는 한 1000명 내외로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농촌은 물론이고 어촌 지역에서도 이제 도시민을 자꾸 불러오려고 유치하려고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귀호를 선택하는 분들은 왜 선택할까요? 그 이유가 이 농업보다 어업이 수익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농업은 작물 심고 수확해서 수익 얻기까지 이제 긴 주기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어업은 그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잡아서 항구로 들어와서 유통업자에게 넘기면 그 즉시 현금을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가 뭐 통상 15일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 기어가 아주 활발한 뭐 흑산도나 완도 같은 곳에 가면요 30, 40대 젊은 기어인들이 아주 많이 눈에 띄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매출이 좋고 자금 회전이 빠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어촌에 좀 일자리가 많다는 점인데 꼭 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이제 일손이 부족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착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에 가면은 정작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뭐 고기 어업에 종사하시는 생각만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가장 기본은 어업이죠. 그래서 어업에는 잡는 어업이 있고 또 기르는 어업이 있어요. 그래서 잡는 어업은 뭐 어선업, 기르는 어업은 양식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어인들은 주로 생활형,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 어선업이나 양식업에 많이 도전을 하세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일 말고도 창업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민이 가장 많이 뛰어드는 분야가 가공업 그리고 유통업이에요. 예, 그래 이런 분야들에 많이 종사를 하시고 또 하나는 뭐 해양 레저 체험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낚시 취미던 분이 가셔서 작은 낚시 어선 하나 사셔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체험업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통틀어서 뭐 어촌 비즈니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업하는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어촌 비즈니스업. 예,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어촌 체험 마을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창업 활동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촌 숙박업이 대표적이고요. 뭐 펜션, 해상 펜션, 뭐 어촌 민박 이런 것이 해당되고 앞서 말씀드린 해상 수상 레저 산업. 예를 들면 요트를 빌려주신다거나 체험하신다거나 뭐 다이빙, 카약, 카누 이런 것도 요즘에는 많이 타세요. 그리고 이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시에서 그 음식업을 하시다가 어촌으로 오셔서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뭐 퓨전 음식점이나 체험 음식점 이런 걸 차리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어촌 비즈니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도시민들이 도전하기에 좀 어떻게 적합할까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들 하세요. 왜냐하면 도시민의 그 장점을 활용하기 좋은 부분이 일단은 들어가셔서 이제 어촌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어촌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고요. 적응 기가 형성이 되고 또 어촌 문화도 배우시고 주민들하고도 이런 비즈니스업을 하다 보면은 그 주민들하고도 관계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착하는 과정을 밟으시는데 대다수 보면 체험마을 사무장이나 뭐 바다 해설사다 이런 분들이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업은
좀 왠지 좀 많이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어업은 그 농사는 농지 사서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데 예. 어업은 그렇지 않은 게 국가로부터 그 허가권, 면허권 이런 걸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정 구역의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양식하는 그 총량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100명 그러니까 그 총량이 100이면 100에 해당하는 허가권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분들이 그 허가권을 다 이제 가지고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가서 새로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국가에서 이 허가권이나 면허권을 굉장히 이렇게 관리를 해요. 관리해서 어업을 하지 않고도 이걸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취소를 하고 새로운 기어인들이 그 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미 총량이 차면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귀어 귀촌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 그 멘토들 분들을 제가 한번 한 10여 분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 식으로 이제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출생지가 바닷가가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다고 네, 해요. 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안고는 어촌 생활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씀을 하시고 괜히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공부도 공부지만 먼저 체험을 좀 해보라고 하셔요. 네, 그래서 지금 수산부에서 그 어촌 홈스테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기어기촌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게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숙박과 일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숙박비의 80%까지를 그 국비랑 지방비로 다 해결해 주거든요. 네. 자부담이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어촌을 미리 체험하고 자기에게 맞는지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혹시 그 좀 이론이라든가 그 교육을 받으려면 어디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귀어 기촌 종합센터라는 곳이 네. 있고요. 그리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예. 두 곳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원생활 가이드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네, 이번엔 여행이 좋다입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잘 가. 얼마 안 돼?
거기 안 넣었어.
배울 만한 데가 없나? 손가락질. 정치 철학에 흡수가 된 것. 이 사람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들어가서 인민당의 정신은 남게 되는 거죠. 인민당은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 정치 개념은 민주당이 그대로 이렇게 흡수를 한 거나 흡수한 거죠. 다른 뉴딜이라는 거네요. 걸로 네. 결국은 흡수가 되는 거니까. 네. 포퓰리즘 하면 미국도 있지만 중남미도 떠오르거든요. 국내에서 유명한 건 사실 네. 중남미죠. 예. 가끔씩 또 뉴스 보면은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 때문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공포감까지도 조성이 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매번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면서 네. 포퓰리즘 해서 우리나라 망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늘 겁을 주죠.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페론이라는 사람이 장기 독재한 군사정부 지도자입니다만 1950년부터 76년까지니까 26년간 집권했고 상당히 그 친서민 정책을 펴요. 네. 그 아내도 에바 페론이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하는 노래로 유명한 뮤지컬 Don't Cry For Me 라는 노래로 유명한 그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이 비교적 인민당의 뿌리를 둔 이 포퓰리즘을 아르헨티나에서 실천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서민 계층한테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이걸 이제 지금 와서 포퓰리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거덜났다는 거고. 네. 근데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그래요? 같아요. 그래서 그 후계자들이 정정불안으로 제 역할을 못했고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이 중남미에서 이른바 국가의 몰락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여전하다. 근데 지금도 이 페로는 아르헨티나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죽었지만 그럴 정도로 어떤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에는 탁월했던 정치가였다. 볼 수 있겠죠. 꼭 나라 망하게 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 때문에 망했는지 표현도 좀 과하네요. 그쵸. 아르헨티나가 100년 전에는 영국과 어깨를 맞먹을 정도의 선진국의 부류에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그것에 비해서는 비해서 많이 이제 처졌다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꼭 이 페로니즘이라는 포퓰리즘 때문이냐? 네. 뭐 논란의 여지가 상당합니다. 지금도 학술적으로도 정리가 된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알 수는 없는. 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로 계속해서 포퓰리즘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미국 포퓰리스트 계보입니다. 계보가 있습니다. 네. 계보. 힙합에만 계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정린이는 또 이런 거 계보도 공부해야죠. 예. 포퓰리스트가 미국에서 이제
계보가 있다고 책에선 주장하는데 한국 그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은 이름들이라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좌익 계열의 파퓰리스트가 있었고 우익 계열의 파퓰리스트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좌우 어디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우익 파퓰리스트들이 더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네. 어느 쪽을 가리지 않으니까 이제 휴이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도 대통령 출마까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부자들의 재산을 제한하거나 혹은 뭐 심지어는 국가가 일부 뺏어서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우리의 부를 공유하자 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했어요. 근데 이분도 나중에 정치 세력화에 실패하다 보니까 아까 뉴딜의 주인공인 루즈벨트 쪽으로 그 전에는 이제 티어도어 루즈벨트라는 또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많이 그 정치 세력을 뺏기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진 못하죠. 결국 나중에는 뭐 부자들한테 미움을 사서 그런지 암살당해요. 이 사람이 휴이롱이라는 사람이 비교적 좌익 계열의 파퓰리스트가 있었고 분들 중에서도 이분은 아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지 월러스라는 알라바마 주지사 출신이 있는데 이분은 네. 우익 그 계열의 파퓰리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해진 건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냐면 알라바마 대학의 그 남부는 대부분 흑백 분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학교도 따로 가고 화장실도 따로 네. 있고 뭐 남부 저 백인과 흑인이. 이 사람은 그 대법원 판결로 대학은 같이 흑인도 다닐 수 있게 하자는 판결이 나고 나서도 거부해요. 주지사로서. 그래서 강제 버스에 통학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반대하고 대학 등록도 흑인은 따로 하도록 등교도 하면서 연방정부하고 마찰을 빚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세태를 거스르는. 그런데 왜 그게 파퓰리즘이냐? 네. 실제 남부의 많은 사람들 정서에 그게 있었거든요. 흑인을 동등한 인간으로 안 보. 근데 자꾸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중앙의 엘리트들이 저 흑백 분리를 반대하니까 네.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 대중의 거부감을 등에 업고 정치에서 성공해요. 자기 네, 커리어도 네, 네. 주지사로 성공하고 대통령 출마까지 꿈꿀 정도로 그 이 대중의 심리를 잘 읽었던 거죠. 근데 이 경우도 궁극적으로 시대에 뒤처진 움직임이었으니까 버림받고 암살 시도 때문에 또 몸이 불구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알라바마 대학의 등교 사태, 등교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흑인들의 이 조지 월러스라는 주지사 이름이 지금도 생생한데 여기는 우파, 우익 계열의 퍼퓰리스트라고 저자는 이제 주장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후에 몇몇 제3당 후보들이 나와요. 로스 페로라는 억만장자 대통령 후보도 있었고 팻 뷰캐넌이라는 공화당의 아주 독자적인 후보도 있었고 이런 전통을 이어오다가 그러나 이 퍼퓰리스트들이까지만 해도 이런 계보 속에서도 비주류였잖아요. 네. 아웃사이더들이었는데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였는데 들어와서 주류가 되버린 당선이 대통령 되버리죠. 당선되버린 네. 그래서 이 계보를 이어가는 미국 파퓰리즘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계보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음. 어쨌든 주장한 걸 보면은 뭐 부자들의 부를 나누자라든지 뭐 인종 차별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자는 쪽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과는 좀 상관없이 인기만 끌려고 했던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지.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파퓰리즘은 사람들의 이성이나 논리에 기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감성이나 네. 감정에 기대는 거니까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다만 기존의 엘리트 세력이나 기득권 혹은 정당들이 못하는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대중의 어떤 정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해서 정치적으로 올라서는 거죠. 영원히 이 반짝 인기 정책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대중들한테 관심을 끌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권위주의적인 정부인 러시아의 푸틴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파퓰리즘을 보여줘요. 대중들이 원하는 걸 러시아가 위대한 제국으로 부활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내세우잖아요. 근데 곳곳에서 이제 다른 문제가 드러나지만 이 인기 대중들의 정서를 읽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계속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래서 집권할 수 있는
바탕도 되는 거죠. 오래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기가 네, 오래 그럴 수 가서 있습니다. 당선까지도 될 수 있는. 장기 집권하는 아까 후안 페론도 마찬가지지만 네. 장기 집권하는 사람 중에도 포퓰리스트들이 많으니까. 네. 일단 뭐 정치적인 공약 같은 경우는 선거철에 포퓰리즘 공약들이 쏟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있었던 선거철에는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요게 또 포퓰리즘이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볼 전혀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소장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게 같이 공존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중의 정서를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혁명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퓰리즘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 대중의 원도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네. 논리적으로 이 길이 오르니까 무조건 따라와라. 그렇게 되면 체제가 기성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일각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파퓰리즘이라고 했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난 파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예를 들어서 감성적으로 우리한테 돈 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어려운 계층이 생겨났고 그 어려운 계층에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논바닥을 따로 갈라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모든 국민한테 제시하고 그중에 일부 기부할 사람은 기부하게 시민의식에 맡겨두는 그런 점에서 보면 물을 대는 정책이었지 이게 포퓰리즘은 아니다. 포퓰리즘은 완전히 정치적 목적만으로 대중의 환심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런 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이번 키워드는 중산층 급진주의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미국 정치의 어떤 흐름을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미국은 우리가 요즘 동서로 정치 지형이 구분되듯이 미국도 뚜렷이 민주공화당의 지지자들을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하는데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주를 어느 당이 가져갔느냐를 이렇게 보면 지도를 이렇게 딱 지도가 보여주잖아요. 동북부, 서부가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음. 상황인데 동북부와 서부가 민주당이 주로 도시 지역이죠. 네.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 리버럴로 불리는 자유주의자로 불리는 사람들이고 이 남부, 서부, 중부가 남부, 중부 쪽이 다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선거는 심플하게 얘기하면 스윙 보터들이 있는 움직이는 유권자들이 많은 10개 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51개 주가 있지만 네. 결정은 10개 주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나머지 주는 다 이제 네, 어느 정도 지지층이 결정이 돼 탄탄하니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변수가 언제 생기냐면 아까 조지 월러스라는 사람이 1960년대 분리운동 지지했던 우익 파퓰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때 남부가 거대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다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공화당으로 돌아가 버려요. 대신 민주당은 어떤 새로운 세력을 얻냐면 전문직 종사자들 교육을 많이 받은 이 사람들이 대거 과거 공화당 지지자에서 링컨의 당이었던 공화당 지지자여서 민주당으로 넘어오거든요. 세력이 완전히 재편되면서 지금 정치 지도가 그려지게 되거든요. 네. 그때 재밌는 일을 이제 발견한 게 제 기억으로는 1968년인데 미국의 파킨 교수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중산층 급진주의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네. 중산층들이 한 나라의 근간으로 허리에 해당되니까 단단해야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잘 지탱되는데 미국 내에서 중산층들이 급격하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기존의 정당들이 자기들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부는 중류층이 다 가져가고 그다음 하류층은 국가의 모든 복지 프로그램을 다 챙기고 거기 껴서 중산층은 아무것도 못 얻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아주 변덕스럽게 말을 갈아타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미국 정치를 움직여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에서 60년대까지는 완전히 민주당 판이었거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빼면 뉴딜이라는 게 미국 경제를 살렸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공화당으로 돌아서는 이런 큰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불안과 공포를 느꼈던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네. 요즘은 그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1970년에 닉슨 대통령이 승리할 때 침묵하는 다수가 히피 문화나 저항 문화에 반발해서 닉슨을 돼요. 네. 침묵하는 다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데 중산층인데 뭔가 평상시엔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다 표로 들고 일어난다. 네. Silent Majority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표현을 트럼프도 그대로 갖고 와요. 네. 침묵하는 다수가 자기를 지지했다. 그 남부의 제조업 일자리에 있는 레드넥이라고 제가 표현합니다만은 육체 노동자들이 다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불안해요. 일자리를 이민자들한테 뺏기지 않을까. 세계화 좋다고 그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이 주장했는데 세계화돼서 내가 어려워진 것밖에 뭐가 더 있냐. 이런 정서 때문에 그 중산층 급진주의라는 게 재발해서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이 되는데 요즘은 그래서 중산층 급진주의라는 표현보다는 노동계급의 보수화. 노동자들이 보수화됩니다. 네네. 내 일자리 뺏기는 게 사실 뺏길 게 많은 건 부자들일 텐데 이분들이 오히려 더 보수화돼서 내 일자리를 이민자들한테 뺏길 수는 없어.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러 간 거죠. 노동자들이 어쨌든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된 건데 그렇죠. 왜 그렇게 노동자들이 좀 집중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층이 된 걸까요? 두 가지 세계화와 이민 때문일 거예요. 세계화라는 거는 돈과 사람, 자원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서 돌아다니게 된 건데 네. 그게 가져올 세상을 되게 멋지게 포장해서 엘리트들이 얘기했거든요. 언론도 그렇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저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 도시도 사라졌고 조선산업 다 잃고 네. 다른 나라에 뺏겼단 말이에요. 특히 중국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데 세계화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기존의 엘리트 계층들이 주장한 두 번째는 그 일자리,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네. 국내에 몇 개 남지 않은 그 일자리마저도 다 멕시코에서 건너온 중남미 노동자들이 뺏어간다 하는 불안감이 그냥 트럼프 지지로 나타나.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쨌든 침묵하는 다수 중에 진짜 트럼프 지지층들이 있었던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지지층들이 모두가 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인자, 뭐 인종차별 이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이제 레드넥이라고 불리는 어떤 특정 노동자 계층 중에서도 네. 어떤 육체 노동자, 고졸 이하 그리고 중남부 거주자들 뭐 이런 분들이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해요. 열에 한 4명 가까이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기존의 모든 언론이나 미디어도 믿지 않아요. 그냥 트럼프 얘기와 트럼프가 상징하는 바만 믿는. 그것만 딱 듣는 거죠. 네. 네. 그게 파퓰리즘의 위력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세계적인 많은 문제들도 미국 주도하에 해결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트럼프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에 환심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미국이나 세계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이라든지 뭐 이민자 차별에 대한 것들을 지지층이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콘크리트 지지층은 상당 부분 그런 정서가 있었던 거죠. 뭐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을 만나면 트럼프가 시원시원하게 말해주네. 자신들 마음속에 네. 있는 거. 살짝 건드려준 거죠. 그게 포퓰리즘의 네. 본질이거든요. 마음속에 아예 없는 얘기하면 미치광이가 되는 거고. 네. 그러나 조금 상식과 동떨어질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대신 해주면서 어라라. 표를 받는 거예요. 네. 네. 트럼프 씨 잘 들으셨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보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포퓰리즘의 세계화입니다. 저희는 정말 세계적인 인기의 재발 영합하고 싶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외국인, 외계인들과 함께 저희의 부가 되어주세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트럼프의 인기 비결까지 알아볼 수 있는 네, 별책 보러 다음 키워드는요? 이어지는 다음 키워드, 티파티 운동과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입니다. 이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인기를 끈다는 말씀드렸고 미국에는 양당제도인 민주공화당이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 양측을 대표하는 포퓰리즘 운동이 있고 네. 이게 대선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나가 티파티 운동이라고 공화당 쪽에서는 그 기성 정치인 막 그 중진 의원들이 자신들 의견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 티파티 운동이라는 게 등장해요. 네. 특별이익단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진들을 배제하고 정말 뿌리 깊은 공화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 하면서 벌인 게 티파티 운동인데, 왜 티파티 운동이냐 그러면 차 마시는 당이라서 티파티가 아니고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미국 독립운동의 발단이 됐던 거기서 티를 따와서 네. 티파티라고 하고 자신들이 미국 제2의 독립운동 선두주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네. 여기서 실제로 미국 정치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중진들 많이 연방 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렸고 트럼프 지지자로 많이 진입이 되죠, 여기가. 근데 이쪽도 있어요. 이쪽은 아마 언론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이라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월가가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미국의 중산층들을 무너뜨렸는데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에 불만을 품은 젊은 지식인들이 월가에 가서 점령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라는 급진적인, 심지어는 자신이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버니 샌더스를 대통령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네. 근데 지난번에는 클린턴한테 좌절했고 이번에는 바이든한테 좌절해서 이번에 경선 포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어쨌든 포퓰리즘 운동의 일부가 미국 양당의 극단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거죠. 네, 샌더스 상원 의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 경선에서 하차하면서 완주에 실패했고, 근데 그의 나이가 내일 모레 80입니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고백했다고 했는데 이 인물 어떻게 지지세를 넓혔는지 좀 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유세 같은 걸 지지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월가에서는 치를 떨죠.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들어서면 큰일 난다. 부자들이 싫어하는. 근데 젊은이들은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데, 네. 연설이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이 못지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이 못지않은 어떤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네. 미국의 부의 불평등이 가져온 문제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전 대학 무료, 그다음 오바마 케어에서 더 나가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사회주의는 이미 무너졌잖아요. 네. 예전에 사회주의가 있어서 경쟁할 때가 됐으면 정말 빨갱이 낙인이 찍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라졌. 누구나 삶의 질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샌더스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고려할 수 없는 거냐 하고 젊은이들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건 지난번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되자마자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민주당.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해버렸어요. 그게 선거 패배의 요인이 됐는데, 네.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보니까 바이든이 실질적인 지금 후보가 됐으니까 샌더스 보고 지지 선언을 해달라고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설득을 해서 지지 선언이 나왔어요. 네. 전하고 조금 달라진 환경이죠. 어쨌든 귀가 번쩍 뜨일 만한 그런 정치 공약들을 이렇게 해준 건 사실이네요. 우리 옛날 생각해보시면 정주영 씨가 제3의 후보로 나왔었잖아요. 통일당 후보로. 네네네. 이 사람의 파퓰리즘 공약 1호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다 까먹었지만 네. 아파트 반값 공약을 했어요. 오. 아파트를 반값으로 내리겠다. 자기가 네. 건설회사로 입지전설 쌓은 사람이니까 네. 반값 아파트를 우리 국민들한테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공약으로 인기를 끌었었죠. 오, 이런 그때 게 당시 파퓰리즘이죠. 포퓰리즘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별책부록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이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시간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다, 전망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 말 돌리지 않겠다고 굉장히 궁금하고, 네, 거두절미하고 콕 집어 주시죠. 이 부분은 아까 AI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트럼프가 다 들어도 좋은데 이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다섯 가지 전제는 있습니다. 이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쉽사리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전히 지금 최악의 상황을 그쵸, 가고 네. 있고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는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주가와 경제 회복세가 여전하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주가는 많이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그렇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러닝메이트를 누구를 선정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부통령 후보를 선정해야 되는데 네. 저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약간 급진적인 인물이나 혹은 여성에서 선정할 가능성이 본인이 워낙 중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이 부통령 후보가 되면 선거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변수가 있고 트럼프는 그냥 고분고분 물러나겠습니까? 코로나에선 졌지만 다른 네. 히든 카드를 내세울 텐데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중국 때리기, 중국 배싱이 하나 있을 테고 대북 관련해 뭔가 네. 비핵화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흥미로운 현상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가 몰고 온 정치 지형의 변화인데 코로나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노인층들이잖아요. 네. 노인층들이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의 30%를 담당했어요. 이 65세 이상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 클린턴에 비해서 7%가 앞섰어요. 근데 최근 분위기는 이 노인층들이 이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대응을 잘못해서 자신들이 위험해졌고 그쵸.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오히려 65세 이상에서 앞서요. 그로 결론은 큰 변수가 안 생기면 트럼프의 히든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면 네. 바이든이 승리한다.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험 부담은 있지만. 네, 이거 박제해 주시고요. 네, 여기만 그렇습니다. 잘라서 저희 홍보 영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 계속 발언한 거를 계속 편집해서 타타타타타타. 전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편집해버리더라고요. 한 15초 정도로만. 네. 그래서 언론이 사악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다들 들으셨죠? 이거 기다리신 분들 참 많으셨을 거예요. 또 떠나가실까봐 저희가 좀 중간쯤에 위치를 했고요. 다음 키워드는 포퓰리즘 유럽 정당입니다. 자, 유럽 얘기도 잠깐 해야 되니까. 네. 미국에서 인민당에서 19세기 말에 발원해서 남미로 갔다가 유럽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니까. 유럽 얘기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유럽은 1970년대까지 이런 파퓰리즘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치라든가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를 맞았었기 때문에 너무 그 대중을 이용한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없었는데 1970년대 조금씩 등장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정치 세력화되진 않았는데 등장한 이유는 역시 그 유럽 통합이 그 60년 전부터 시작이 되면서 이민자들이 많이 오는데 유럽 내 이민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았는데 아프리카 계열 이민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 조금씩 생겨나고 거의 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90년에 이민과 일자리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그 힘을 얻기 시작해요. 프랑스 국민전선을 필두로 해서. 네. 지금은 이렇게 전 유럽 국가가 많으니까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 20% 정도의 극우 혹은 극좌 파퓰리즘 정당들이 정치 세력화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본격적인 집권을 못하고 있는데 집권 연립정부의 집권 세력으로 참여한 경우는 있고 또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집권을 포퓰리즘 정당이 한 적이 있지만 그건 약간 예외로 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집권 전까지는 같다. 유로당제와 비례대표제 때문에 한 30% 정도를 얻으면 집권 가능성이 생겨요. 네네. 연립정부를 통해서 집권하니까. 히틀러가 나치즘을 독일에 안착시킬 때도 34% 지지율로 총선에서 이기면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히틀러에 비유하면 이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이 화를 내겠지만 실제로 뿌리가 그쪽으로 이어져 있는 곳들도 좀 있어요.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같은 곳들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이민 때문에 생긴 어떤 불안, 분노 이런 것들이 이 포퓰리즘 정당들 인기, 특히 극우 정당, 국가나 민족 강조하는 이런 쪽들 힘을 좀 실어주는 분위기죠. 지금 유럽도. 네. 유럽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연을 하기 시작이 됐다. 시작한 건데 네. 조금 미국과는 좀 다른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또 뭐 공통점도 있을 텐데 미국과 유럽의 포퓰리즘 뭐 차이점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양당제잖아요. 네. 트럼프라는 포퓰리스트 공화당을 통해서 그 자기 정치 세력화를 했는데 유럽은 달라요. 아예 포퓰리즘 정당이 생겨요. 정당이 생겨서 그 정당을 통해서 의원을 배출하고 의원 내각제니까 네. 대부분 총리니까 집권하려고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러나 뭐 비슷한 점도 많죠. 그 지금 영국의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도 가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트럼프인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생각도 비슷하고.
트럼프는 물론 아직 코로나19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네. 아니 지금 이민자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자료를 보니까 금융위기를 계기로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유럽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 그러니까 유럽 통합 움직임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죠. 주권 회복이라는 말을 내걸었지만 사실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다른 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네. 건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대중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정서를 포퓰리즘 정당들이 대변해 준 건데 문제는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오는 이민자를 막으려면 영국인들이 유럽 시장에 가서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관세라든가 이런 거 없이 네, 그런 혜택도 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대가가 따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이혼 조건에 합의는 못했는데 올해 말까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만은 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선거 구호로는 멋진데 현실로 들어가면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집권까지가 어려운 거죠. 네. 집권하면 좀 달라지거든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네. 현실론 때문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가 될 다음 키워드는 파시즘과 나치즘, 포퓰리즘입니다. 네. 유럽 대륙에서 번졌던 포퓰리즘 중에 하나죠. 파시즘은 독일 정부, 특히 히틀러가 추진했던 국가 사회주의. 네. 나치즘은 그리고 파시즘은 특히 무솔리니 이탈리아 정권이 추진했던 역시 국가 혹은 민족주의인데요. 이것과 포퓰리즘을 어떻게 볼 거냐에 관련돼서 이 저자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어요. 저만 해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거의 동일시했거든요. 약간 지금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것도 파시즘이나 나치즘의 잔재고 네. 국가나 민족이 최우선하고 모든 사회는 거기에 복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히틀러의 얘기 같지만 사실 조금씩 더 부드러운 형태로 지금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네. 트럼프도 미국 우선주의,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러시아 위대한 동제국의 부활, 푸틴 그렇네요.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걸 구분하자고 저자는 제안을 해요. 네. 우선 비슷한 점들에 대해서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히틀러 연설로 사람들 열광시켰던 인물이고 민주주의의 규범은 무시합니다. 34%로 집권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백색 테러를 저질러서 공산주의자들 소행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자신이 총통이 돼요. 총통은 총리 플러스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지는 민주주의 규범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외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이란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요. 유대인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다. 그놈들은 말살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파시즘, 나치즘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들인데 차이는 지금 포퓰리즘 정당은 아까 유럽 얘기도 하고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정당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파시즘이나 나치즘처럼 전쟁을 통해서 혹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좀 구분해야 쓰자는 거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차이는 최근에 나타나는 포퓰리즘의 특성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볼 수 있듯이 히틀러가 세계를 유럽을 지배하자 한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팽창주의적이거나 제국 건설 이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러시아가 조금 예외적인데 러시아의 경우는 옛 소련이 해체됐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합치는 게 푸틴의 야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포퓰리즘 정당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우선, 전 세계적인 팽창을 하거나 제국을 건설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이 네. 1930년대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파시즘, 나치즘과 이 포퓰리즘을 좀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무래도 걱정이 됐던 게 예. 나치즘 뭐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의 포퓰리즘의 세계화는 그런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요? 국제 정치 경제 학자들 중에는 그래서 1930년대 재판이 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전쟁까지 갔잖아요. 네. 그렇게 갈 것을 우려하는 각 나라가 자기 나라와 민족 최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그리고 대중들의 영합하면서
감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거든요. 지금 미국, 중국이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서 혹시 1930년대처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1930년대 재현설이라는 건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일시의 퇴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 왜냐하면 그 1930년대 경험이 너무 처절했고 그런 학습 효과도 있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가 그걸 거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도 보면 국제공조의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한 나라가 나서서라도 국제공조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무역 분쟁 가지고도 그런 움직임이 저렇게 강렬한데 전쟁까지 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재선이 되지 않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바이든 당선을 전제로 한다면 일시적인 파퓰리즘 유행기로 미국의 경우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인들께 잘 보이고 싶은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포퓰리즘의 세계화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퓰리즘의 본질에 따라 우익 포퓰리스트 정당과 선거운동은 현존하는 정치 환경에서는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요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게 해준다. 일부 우익 포퓰리스트들의 사례를 보면 그런 요구에는 심한 편견이나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도전이 가미돼 있다. 또 사례에서는 부정확한 정보로 쟁점을 흐리는 요구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요구들은 용인된 정치적 타당성의 기본 뼈대에 생긴 구멍을 드러나게 해준다. 네,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 전에 군인들은 목소리보다는 율동에 열광합니다. 그런가요? 율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어떻게 하죠? 아니라 AI의 착각을 바로잡는 선에서 네. 2016년부터 사실은 세계에 좀 황당한 불길한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이런 거의 뿌리를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물론 뭐 개념적인 주장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숙제다 싶은 마음으로 읽어둘 책.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출판사가 나왔는지 네. 이걸 확인해서 개정판을 번역해서 다시 내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벌써 책의 상당 부분이 시대에 뒤떨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빨리 변하는 세상이니까. 이어서 다음 주 주제를 알려주세요. 네, 이 책이 벌써 나왔네요. 대체 이 코로나19는 언제쯤 종식이 될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예.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뉴 노멀 시대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크루크먼 등 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칼럼을 쓴 걸 모은 거라서요. 네. 이제 생각도 좀 들쭉날쭉이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다만 이걸 통해서 과거에 없는 희한한 주장들을 파격적인 주장들을 하는 정상적인 경제학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정상적인 경제학자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될 거라는 걸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건데 그런 네. 점에서 한번 읽어보고 싶고요. 같이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좀 기대를 해주시죠. 네, 유튜브와 팟빵 그리고 일라디오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죠.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프로 프로. 다음 주에 만나요.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저는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동화작가 배용호입니다. 장애인 권익문제연구소와 힘을 합쳐서 장애인 인권에 관한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정민한 올자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가 같이 외출을 하면서 웃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르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흥미롭고, 다르기 때문에 또 좋아할 수 있고, 휠체어 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고마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함께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 산지와 서해안, 남해안, 제주에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고성과 태안의 가시거리가 약 100m로 좁혀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원인이 해무라 서해와 남해 바닷길 역시 순탄지 않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안개가 짙기 때문에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셔야겠고요. 모레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은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대전 22, 광주 24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도에서 27도 분포고요. 내일은 전국의 기온이 25도를 넘겠습니다. 전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은 30도에 육박해 더울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날이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영서와 경남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기와 강원 북부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걸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비의 원인이 되는 비구름대가 동서로 폭이 좁고 남북이 길기 때문에 세력이 다소 강할 수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는 서해안, 밤에는 경상해안의 바람이 강해집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6도, 습도는 9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IT 기술을 활용한 방문 작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는 출입자 명부가 정확하지 않게 작성돼 방문자 확인이 늦어진 것이 감염을 확산시킨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태원 사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한 뒤 발생한 첫 집단 감염 사례라며 확진자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다시 전파시킨 1차 이상 감염 사례가 40%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오는 6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이날 오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를 144만 1,172명, 사망자를 8만 7,427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의 언급에 따르면 앞으로 2주 동안 약 1명의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10주 가운데
시작합니다. 뽑을 카드입니다.
이거 처음에 소셜 미디어가 나왔을 때는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순기능을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이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다. 예, 대표적인 저서로서 보면 그 니알 포거슨이 쓴 광장과 탑이라는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 탑이라는 것은 유익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광장이라는 건 수평적 관계입니다. 결국은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수평적 관계를 더 크게 확산시키면서 탑을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그 역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와 도구한다든지 대표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테러를 모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2기계 시대라는 것은 이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브링 열프슨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쓴 책에서 타이틀에서 따왔습니다만 결국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유주의 질서가 퇴조되는,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제 AI 같은 것이 제2기계 시대에서인데 AI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필요한 것, 수요와 공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시장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활성화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유주의의 질서가 퇴조되고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가 대두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세계화와 국가 권력과 민주정치라는 것이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세계화와 국가 권력이 둘이 결합이 된 형태고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무시를 당한 상태죠. 그것이 분배와 고용의 양극화를 가져온 것이고 결국은 세계화보다는 국가 권력과 민주정치가 더 결합이 돼서 결국은 디글로벌리제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WHO는 매우 중국 중심적이다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앞에 이제 이걸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유엔 예산이 미국이 22%로 중국보다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제 이 순위가 이제 2019년인가 들어오면서 중국하고 일본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만, 그런데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그 유엔 시스템 안에 하나에 15개 주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 중에 4개의 기구가 이미 중국이 다 수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전기통신동맹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기술주나 이런 것들을 전부 중국 기업들이 가서 지금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안면 인식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이제 이미 중국의 기업들이 갖고 가서 거기에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인식 기술의 음성 인식이라든지 안면 인식에서 발전한 나라 중국입니다. 결국은 그 중국이 굉장히 많은 자기네들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기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 챙겨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WHO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미국이 WHO에 절대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WHO가 매우 중국 중심적이라는 것은 이게 미국의 잘못인지 아니면 또 이게 중국의 잘못인지 아니면 뭐 시스템이 제대로 잘못된 것인지 결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가 미국이 스스로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기에 팬데믹 곡선을 평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팬데믹이 오기 전에. 그것은 바로 생산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가 단연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리 위기 이후에 횡보를 하다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조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수출이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중국이 미중 무역 당사국의 이제 당사국인데 이 나라는 수출이 조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해당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피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수출에 줄어든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의 개혁, 디지털 혁명 시대에 신노동을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군노동을 어떻게 신노동으로 좀 더 많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군노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거에 관련돼서 재정 정책도 이 재정 정책은 너무 돈을 많이 쓴다 그렇지 않다는 논란보다 그 쓸 돈을 어디에 더 비중을 높여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그 집행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은 교육 시스템에 제대로 개혁되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는 지식기반 산업으로 가기도 어렵고, 이 생산성이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는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자유주의 질서 태조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8월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국제관계의 수석 컬럼니스트의 기디언 라크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직접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부상으로 시달린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당시에 이제 그 있던 사건 중에 3가지가 지적을 했던 거 기억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우리의 영공을 계속해서 이제 침범을 하고, 그리고 한일 간의 그 무역, 그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 이거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분의 결론은 결국은 이것은 자유주의 질서가 퇴조한 것의 가장 큰 희생이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지역의 번영은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이 라크만의 주장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진 위험을 잘 극복할 것인가 관련해서 이제 그 중국의 핵심이 얘기라는 것이 있는데, 중국의 외교 정책은 사실상 바깥에 나온 어떤 레토릭이 무엇이든 간에 그 내부는 핵심이다. 이것은 외교안보연구원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의 핵심 이익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중국의 국력이 위상이 커지면서 핵심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드 때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 하나 들어왔습니다만, 국가안보의 분야라고 지금 기억이 합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나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의 팬데믹 글로벌 경제와 한국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김성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경제 전문기자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무엇보다 해무, 바다 안개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는 이렇게 바다 안개가 유입돼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오늘 그 밖의 지역으로도 안개가 좀 드리워지는 가운데 흐린 하늘이 쭉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빗방울이 약간씩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하늘로 바뀌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도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는 빗방울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하늘이 좀 더 이어지면서 모레 월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는 화요일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에 이어집니다. 강원 영동은 길게 수요일 오전까지 월요일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 분포는 좀 변화가 있고요. 오늘 서울이 21도, 대전 22, 광주 24, 대구와 순천 27도 등 남부 일부 지방은 좀 더워집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이 더워지면서 서울이 26도, 청주, 대구는 29도까지 올라 내일은 오늘에 비해서 가벼운 옷차림이 괜찮겠고요. 월요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농도는 충남과 호남권 주로 서쪽으로 나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내일까지 대부분 좋음에서 보통인데 내일 오전에 대부분 서쪽과 일부 영남권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5월 16일) 토요일 KBS 1라디오 정오뉴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19명 새로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 9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IT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명부 작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증 사망자가 오는 6월 1일까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교를 앞두고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뿐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이태원 방문 여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는 19명 늘었습니다. 이 중 9명은 지역 발생, 10명은 해외 유입으로 추정됩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신규 환자가 10명대로 떨어진 건 7일 만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도 7일 만에 1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는 총 161명으로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 4만 6천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관련 검사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급격한 지역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학생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원어민 강사와 교직원뿐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이태원 방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등교 일주일 전부터 자가진단 설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도 장병을 대상으로 이태원 일대 방문 경력을 조사하고 있으며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클럽 등을 대상으로 시에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지자체와 경찰이 전국 클럽과 감성주점 등 1,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7,600여 곳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업 중인 3,200여 곳 중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8건, 발열 체크 미비 7건 등을 적발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점검단을 구성해 학원과 독서실, PC방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에서 50건, PC방 53건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주말을 맞아 유흥시설과 교회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IT 기술을 활용한 방문자 명부 작성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례는 출입자 명부가 정확하지 않게 작성해 방문자 확인이 늦어진 것이 감염을 확산시킨 주된 원인 중에 하나였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전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고위공무원 A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 산재모 병원 추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도 전해집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상대인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거의 넉 달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주간 휘발유는 리터당 1,249.3원으로 16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유값도 지난주보다 8.3원 내려서 리터당 1,060.5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30달러 아래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7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올해 연말이나 그 이전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초고속 개발팀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다면 연말까지 백신을 개발하길 바란다. 아마 그 이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몇몇 매우 좋은 결과가 아주 신속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소와 괴질에 대해 전 세계 보건 종사자들에게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브레우스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5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진행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유럽과 북미에서 적은 수의 어린이가 가와사키병, 독성 쇼크 증후군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다계통 염증성 질환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면서 초기 보고들은 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우주군기 공개 행사에 참석해 미국은 지금 놀라운 군사 장비를 개발 중이라며 나는 그걸 기막힌 미사일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금 보유한 미사일보다 17개 빠르다고 들었다며 러시아는 5배고 중국은 5배에서 6배짜리를 개발 중이라는 걸 여러분은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과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나에게 투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선거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성추행 의혹이라는 악재까지 터진 가운데 못 믿겠다면 나를 찍지 말라고 배수의 진을 치며 결백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 상륙한 태풍 봉봉우수 1명이 숨지고 주택 등 건물 수백 채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풍 봉봉이 필리핀 중부에 상륙하면서 시속 155km의 강풍으로 주택과 교회 등 건물